네, 안녕하세요. 최락섭이라고 합니다. 요즘 핫한 주제가 반도체인데요. 지난해 2022년 5월 달에 반도체 전쟁, 위너의 조건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과정들을 많이 정리를 했는데요. 실제로 그 이후에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책의 어떤 기본 전제를 하고 그 뒤에 전개된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학자 다 아실 텐데요. 제레드 다이아몬드. 이 사람은 인류를 바꾼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 균, 체. 다른 말로 하면 총은 무기에 해당되고요. 균은 병균에 해당되고 쇠는 금속에 해당되는 내용일 겁니다. 그만큼 총, 균, 쇠 이 세 가지는 인류의 문명을 많이 바꿨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쇠에 해당되는 반도체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를 막 지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어떤 특정 시기에 균과 쇠가 동시에 우리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준 시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우리는 겪었고 결말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은 우리의 일상들을 많이 괴롭히거나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 목차를 6개로 나눠봤는데요. 반도체라 그랬을 때 일반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뭘까? 나랑 무슨 관계가 있지? 라는 그런 의미에서부터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뭐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좀 단순화해서 설명드리면 이런 거일 겁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그 본 내용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런 반도체 싸움에서 미국이 어떤 큰 그림들, 빅픽처를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세상은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거기에 또 중국은 어떤 그림으로 미국의 그림과 리스판스를 하고 있을까가 그 메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렇다 그러면 실제 그 크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기술 분쟁으로 보이는데 어떤 영역에서 싸우고 있을까요? 이게 어찌 보면 기술 영역일 수도 있는데요. 이 영역을 배제를 하면 실체적인 반도체 전쟁의 진실에 각하하기 힘들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이 어떤 기술 자체보다는 이 기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반도체 말은 들었는데 나 실제로 실물을 본 적이 별로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요즘 메타버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반도체는 어디에 숨어서 실제 우리 생활을 바꾸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 비슷하게 그럼 한국은 이런 반도체 코리아는 괜찮은 건가? 많은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너무나 잘 나가는 두 개의 큰 반도체 기업 갖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전체 반도체 전쟁의 판이 어떻고 실제 주요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한국이 그렇게 안전지대는 아닐 거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아주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저희들이 반도체라는 거 볼 때 이건 이런 의미야라고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게 반도체를 이런 기능별로 밸류체인별로 어느 정도 전제가 돼야만 전개되는 내용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저 밸류체인이나 기능에서 미국과 중국은 왜 저렇게 싸우는지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내용은 있습니다. 반도체는 크게 보면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나눈다. 메모리는 단순합니다. 저장장치 역할인 거거든요. 우리 기억장치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진을 찍거나 그러면 어떤 클라우드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그걸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내서 어떤 기능들을 친구랑 공유할 수도 있고요. 오늘처럼 발표할 때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메모리 반도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메모리를 제외한 나머지를 어떤 분들은 시스템 반도체, 어떤 분들은 비메모리라 그러는데 말 그대로
메모리와 여기에 가장 큰 차이는 연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메모리는 말 그대로 시킨 대로만 하는 겁니다. 뭐 어떤 필요한 사진이나 자료를 끄집어내. 그리고 이걸 어디 보내줘 정도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어떤 이벤트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교통사고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것들이 연산과 추론입니다. 내가 앞차와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되니까 이게 컴퓨터가 자동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적정 그 거리를 유지해야지. 지금은 앞차랑 뒤차는 어떠니까 어떻게 움직여야지라는 그런 추론 기능을 하는 게 비메모리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비메모리는 사실은 기술 자체를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그 반도체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동차를 설명드리면 방향 깜빡이 있잖아요. 그게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아주 단순한 기능이죠. 내가 어떤 지시를 하면 이렇게 움직이세요라는. 그와 반면에 어떤 충돌이라거나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상당히 높은 인간의 지능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지능이 필요한 그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그런 반도체입니다. 비메모리면서 시스템 쪽은. 그 중에서 한국은 뉴스에서 많이 나오지만 디램과 낸드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기술 차이는 좀 있습니다. 디램은 전기가 계속 들어와야만 그 정보를 끄집어내거나 저장이 가능한 그런 게 있는 반면에, 낸드는 전기가 끊어졌더라도 그걸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은 메모리에서 디램과 낸드에서 전 세계에서 절대 강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로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연산과 추론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저가로 우리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겁니다. 저희들이 저녁 늦게 집에 가는 냉장고 문을 엽니다. 문을 열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또 반도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회의실에 들어올 때도 사람이 들어오면 그걸 알고 불이 들어옵니다. 그런 어떤 센스 같은 거. 여기 나오는 DAO라는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 DAO는 일반적으로 그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이런 뮤직 분야에서 멜론이라는 게 상당히 경쟁력이 있었는데요. 이런 건 그겁니다. 단순히 소리를 어떤 형태로 저장을 해야만 우리가 그걸 다운을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소리 자체를 어떤 식으로 저장이 안 되면 우리가 다른 시간대에 그 소리를 재현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우리 자연에서 나오는 소리들도 이게 디지털로 전환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게 그 DAO 영역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반도체는 고급 사양에서 저사양까지 아주 다양한 레벨이 있는데, 크게 보면 디램과 낸드를 포함한 메모리 영역이 전체 시장의 30%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비메모리가 나머지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물론 이게 결국 부가가치, 그 상품의 가치 자체의 문제인데요. 지금 뭐 비중은 조금씩 바뀔 수가 있는데, 앞으로 로직 영역이 점차 높아질 거로 다들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나오는 많은 반도체는 그거잖아요. 계속 뭐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는데, 반도체 자체의 기술은 이전보다 반도체 크기가 훨씬 작아지고, 그 작아진 반도체 안에서 훨씬 많은 기능을 하는 게 반도체거든요. 그런 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로직 영역, 연산 추론 영역이 커져야만 이런 반도체끼리 서로 컨플릿이 안 생길 수 있게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이 앞으로 많이 커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능별로 이게 저장할 수 있는 거냐, 연산 추론이 가능한 거냐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밸류체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밸류체인은 어떤 최종 제품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런 단계를 거쳤을 때 역할, 그 세트별 역할을 말하고 있는데요. 반도체라는 건 뭐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겠죠. 디자인이라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그 디자인된 결과를 제조하는 이런 영역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 하우스라는 건 상당히 생소한 용어일 텐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은 메모리 위주로 하다 보니까 디자인 하우스 역할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서울 삼성동에 아주 큰 빌딩을 좀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설계라는 영역은 요걸 몇 층으로 하고 어떤 모양으로 해서 만들겠다는 걸 말 그대로 설계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 재료가 뭘 써야 되고 높이를 어떻게 할 거냐, 각 층별로 이런 것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설계해 주는 게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디자인에서는 조감도를 만든다 그러면 높은 빌딩을 지을 때 재질을 뭘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루프탑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뭐 어떤 뭐 색깔을 어떻게 가져가고, 이런 영역은 디자인 하우스에서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한국은 그냥 일반적으로 IDM이라고 해서 그냥 메모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한 공장 내에서, 한 회사 내에서 모든 과정을 다 처리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적인 법인 형태로 디자인 하우스들이 상당히 많이 인기를 끌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대만에 이런 디자인 하우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체인을 보면 설계를 하는 영역이 있고요. 설계를 좀 더 구체화해서 실제로 뭔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영역 단계가 있고, 그런 걸 들고 뭔가 버튼을 누르면 공장이 돌아가면서 생산될 수 있는 이런 큰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제조 영역은 또 그 전공정과 후공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말 그대로 필요한 소재와 장비로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게 전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후공정은 모든 반도체가 다 그 100% 원하는 기능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반도체는 이게 전선이라거나 이런 게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선이 불량하게 접속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충격으로 이 반도체가 제 기능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패키징이라고 그랬을 때, 반도체가 너무 비싼 거고 아주 민감한 제품인데 이걸 보호를 해야지, 그런 차원에서 고무로 패킹을 하는 그런 아주 단순한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보호를 위해서. 또 하나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 PC 뒤에 뚜껑을 열어보면요, 다양한 반도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각 기능들이 있을 텐데, 기능들이 서로 충돌나지 않게, 그리고 이 반도체와 이 어떤 전원과 서로 연결되는 요 영역에서 불량품이 안 나오게 해주는 영역까지가 이런 후공정, 백엔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전공정에서의 그 어떤 미세공정 경쟁이 어느 정도 물리적인 한계에 거의 왔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랑 TSMC가 나노미터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텐데요. 뉴스를 통해서 지금 3나노까지 일반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봤을 때 이게 1을 넘어가기 힘들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전공정에서는 여전히 그쪽 영역에서 경쟁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 이런 후공정에서의 첨단 패키징, 뭐 3D 패키징 이런 단어들이 요즘에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노미터라는 것은 결국은 얼마나 좁은 공간에 많은 정보를 넣는 그런 기능들인데요. 그게 물리적으로 지금 우리 현재 어떤 물리학 기술로 다달할 수 있는 한계에 거의 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백엔드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밸류체인을 나눠보면 설계를 담당하는 팹리스, 그리고 생산을 담당하는 팹,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소재 장비라는 걸 시장을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시장은 그 중에서 공장 영역이 가장 큽니다. 전체 100으로 봤을 때 팹의 부가가치가 40%로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이 팹도 세 가지의 회사가 있는데요. IDM이라고 해서 설계와 생산을 같이 하고 있는 회사.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여기 해당됩니다. 메모리는 주로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라는 것은 위탁 계약입니다. 어떤 회사가 디자인을 하고 그걸 파운드리 회사에 설계도로 넘기면 이 회사에서는 생산을 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 애플은 설계만 합니다. 그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설계만 하고 그걸 TSMC라는 이 파운드리 회사에 설계도를 보냅니다. 그럼 여기서 제작을 해서 전략 또 애플에 납품하는 그 위탁 계약을 하는 회사를 파운드리라고 부르고요. 또 하는 차원에서 오셋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후공정을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팹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세 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부가가치 차원에서 봤을 때 이 파운드리가 가장 부가가치가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는 걸 학술 행사나 뭐 언론 기사들에 나왔을 때 이런 걸 설명 안 하고 메모리가 어때, 뭐 이런 팹이 어때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해를 하는데 상당히 힘들거나 서로 뭔가 핏이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반도체는 기능별로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있어. 그리고 밸류체인별로 보면 디자인과 디자인 하우스, 매뉴팩처링 이런 형태의 밸류체인도 있고 팹리스, 팹, 소재 장비라는 이런 형태의 밸류체인도 있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한 반도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거나 눈으로 확인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반도체는 어디 안에 다 숨어 들어가 있어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일상을 많이 바꾸고 있는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내연기관차, 휘발유로 구동되는 내연기관차에 지금 현재 반도체가 최소 200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깜빡이 들어갈 때, 그 다음에 뭐 전화 정차를 할 때 여러 센서 그런 게 다 반도체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타이어의 어떤 구동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운전자에 관련된 안전장치 다 반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의 일상을 더 많이 바꿀 수밖에 없는 건 전기자동차 시대는 이거 10배 정도가 최소 필요합니다. 한 2,000개 정도요. 자율자동차, 사람이 핸들에 손을 안 대고 운전할 때 최소 4,000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 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반도체가 들어가 있고요. 근데 그게 기능이 조금 잘못되면 완전히 뭔가 교통사고 나거나 우리 질서가 무너져 버릴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크리티컬 프로덕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 생활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는 무기 쪽 반도체가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전투기 쪽이라거나 뭐 탱커 이런 제품 자체도 고사양이고 고기능이지만 특히 한 끗 차이가 그 전쟁의 승부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군사안보라는 개념으로 요즘 미국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반도체와 관련된 건 군사안보라고 이야기하는 건 여기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 바이든 정부에서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돼서 반도체 쓸모를 한 번 더 강조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리 같은 거, 뭐 샌프란시스코의 유명한 금문교 이런 다리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는 반도체가 필수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시기에 이 어떤 거기에 사용된 쇠라거나 시멘트 이런 것들이 뭔가 결함이 생겨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일일이 체크가 안 됩니다. 그걸 반도체가 그런 센서가 달려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으로 널려있는 거의 모든 인프라에는 반도체가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일상생활에서의 반도체 역할이 많이 알고 있는데 또 실제로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 목적으로 상당히 반도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걸 국제사회에서는 듀얼 유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중 용도. 반도체라는 게 대표적입니다. 이게 선하게 사용되면 우리 일상생활을 정말 편리하고 그 다른 사람과 연결을 많이 도와주는 효율성을 높이는 형태로 운영될 수도 있고 군사 쪽에 나쁜 의미로 사용되면 살상용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의미에서 이제 반도체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반도체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중요해졌어. 그래서 크리티컬 프로덕트야라고 이미 미국의 많은 행정부의 문서에서는 세미컨덕터라는 단어 대신에 크리티컬 프로덕트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 자체가 세미컨덕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반도체는 저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를 알게 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 훨씬 더 저랑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속내인데요. 1987년 미국 펜타곤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어렵게 찾아봤습니다. 그 당시에 한참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를 두고 막 싸울 때입니다. 1985년에 그 미일 반도체 협정이 생겨서 그 이후에 상당히 그 일본 반도체가 하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때의 미국의 속내가 뭘까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군사력에서는 확실한 우위가 필요해. 그 핵심에는 반도체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그 반도체를 그 생산을 해외에 맡기고 있는데 이거 큰 문제 아니야? 1980년대 당시에 미국 펜타곤의 문제의식입니다. 이게
최근 몇 년에 진행된 미중 분쟁에 정확하게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미국의 속내는 반도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 그런데 여러 이유로 반도체를 미국에 생산 안 하고 해외에, 특히 동아시아, 한국, 일본, 대만, 중국 이런 형태를 맡기다 보니까 우리의 군사안보를 해외에 맡겨둔 이건 말이 안 돼. 라고 또다시 미국은 생각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이 생각하는 반도체에 대한 속내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집으면 이런 속내들은 있지만 그러면 그 이후에 왜 저렇게 안 했어? 왜 미국의 공장을 안 짓고 다 해외 공장을 짓고 그렇게 했어? 라고 했을 때 미국 산업계는 반도체 공장 짓는 걸 엄청나게 꺼려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공장 하나 짓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해 대만의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 공장을 짓는다 그럴 때 공장 생산라인 하나 까는데요. 100억 달러. 삼성전자가 작년에 발표한 미국 텍사스에 공장 짓는데 170억 달러.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그리고 공장은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뭔가 계속 바꿔줘야 되거든요. 추가 투자도 170억 달러의 정도는 아니지만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비즈니스 구조를 미국이 상당히 싫어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미국은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비즈니스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장은 우리 미국 정서랑 안 맞아. 해외에 지어서 어떻게 하든 관계없는데 대신에 우리는 부가가치가 높은 설계 쪽에 집중할 거야. 라고 말 그대로 산업계에서 계산기를 두들겨서 이때까지 왔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글로벌 공급망 이슈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생각의 재발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글로벌에서 반도체를 어떤 나라가 얼마 정도의 기술 수준을 갖고 있을까? 가장 대표적으로 반도체 기술력을 평가할 때 앞에 설명드린 비메모리의 로직 분야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로직 분야가 보면 이 나노미터 단위로 보는데 지금 현재 가장 첨단이라고 하는 10나노 이하는 대만과 한국만 가능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미국에는 10나노 이하의 첨단 반도체 공장이 없습니다. 대만과 한국에만 있습니다. 그 약간 위에 있는 10나노와 22나노를 보면 미국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라는 걸 계속 고집적화, 그 다음에 소량화가 되는 이 시점에서 10나노 벽을 못 넘으면 이게 1년 격차가 난다. 이거는 비즈니스를 하지 말라는 뜻과 비슷합니다. 그만큼 기술이 살을 걸고 기술 경쟁하는 이유는 하루 이틀 차이도 엄청난 갭을 만들기 때문에 그 자체를 따라가지 못하면 영원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이 10나노 이하의 반도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요 색깔인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10나노 이하가 있죠. 파운드리에서. 로직은 주로 파운드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10나노에서 22나노 요도 있고요. 골고루 있습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대만도 보면 파운드리 강자이기 때문에 골고루 기술별로 다 있습니다. 그냥 기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애플 아이폰 있잖아요. 다 10나노 이하입니다. 지금 5나노, 3나노 제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TSMC와 삼성이 없으면 애플 아이폰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이라는 게. 그 다음에 작년에 왜 자동차 반도체가 없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잖아요. 그럼 자동차 반도체는 주로 어느 정도 기술 수준일까? 요 때입니다. 기술 수준은 그리 높지 않지만 꼭 필요한 제품인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많이 있고 시장이 안정화됐으면 그냥 필요한 가격이 높더라도 사서 사용하면 되는데 이게 첨단 경쟁 쪽에도 지금 훨씬 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 골고루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비어 있으면 어떤 특정 제품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대만과 한국이 이 10나노 이하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뭔가 우리 갖고 있어. 배짱을 부릴 만하죠.
근데 한국과 이 대만의 이 기술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서 한국이 엄청나게 새로운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기술 격차는 그 회사의 사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그런 반도체에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순간도 내가 여유를 부릴 틈이 없습니다. 계속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새로운 기술로 이 시장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런 형태의 그 기술 경쟁과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최소 10년은 계속 아주 거세게 진행될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국가별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 밸류체인 차원에서 밸류체인 가운데에도 이런 팹리스, 팹, 소재 장비 쪽으로 봤을 때 어떤 나라들이 어떤 걸 좀 많이 갖고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이 점유율은 글로벌 점유율입니다. 미국은 부가가치가 높은 팹리스가 60%, 68%, 전 세계 68%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재 장비가 글로벌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팹은 얼마 안 됐어요. 한 자리 숫자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늘려가고 있어서 상당히 팹 캐파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파운드리나 그다음에 이 메모리 쪽에서 이런 팹이 글로벌에서 16% 정도. 왜냐하면 메모리 시장이 전체 30%고 비메모리가 70%가 그랬는데요. 한국이 메모리의 한 60%에서 한 7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 비율이 이 정도가 나옵니다. 전체 팹에서. 대만은 이런 TSMC를 비롯한 파운드리에서의 팹이 가장 잘 나가는 분야이고요. 일본은 그냥 팹은 고만고만합니다. 전 세계에서 공장, 반도체 공장이 가장 많은 데가 일본입니다. 오래돼서 노후화됐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공장이 너무 많습니다, 일본은. 그리고 소재 장비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일본이. 이걸 다른 형태로 도식화를 해보면 반도체는 몇 개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들이 보입니다. 소재 장비는 미국, 유럽, 일본이 세 개의 나라가 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73%입니다. 팹리스 설계 쪽은 미국이 68%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애플도 반도체 회사입니다. 반도체 설계에서 아이폰에 필요한 그 반도체를 TSMC에서 위탁 생산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많이 알고 있는 인텔, 퀄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다 팹리스. 그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자동차에 한 2,000개 정도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반도체. 그걸 테슬라가 설계를 해서 TSMC에 맡깁니다. 삼성에도 맡기고. 그래서 그런 그 팹리스가 미국이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반대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공장은 이런 동아시아가 64%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이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군사안보적으로 미국이 가장 취약하다고 느끼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이 전 세계 팹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니 여기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필요한 반도체도 확보를 못하겠네? 그게 미국의 고민입니다. 80년대 미국 펜타곤이 걱정했던 미국에서는 반도체가 많이 필요한데 해외에서 생산되네? 이 큰일이네? 실제 이게 큰일로 지금도 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그래서 지금 현재 반도체에 관련돼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중의 첨예한 갈등이라고 보는데 출발점은 아무래도 미국인데요. 그러면 미국은 반도체 월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미국이 뭔가를 하나를 결정하면 상당히 짜임새 있게 움직이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예산권이 있는 의회 그리고 아주 다양한 정부 산하 딩크탱크뿐만 아니라 어떤 비영리 기관들이 많은데요. 그런 딩크탱크 쪽에서 정부에서 이런 걸 해야죠, 하세요 라는 이런 형태로 아주 궁합이 잘 맞게 삼위일체 형태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쪽에서는 초당적으로 중국을 때리기 위해서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법안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그 지난해 8월 달에 2022년 8월 달에 나온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라는 게 상당히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딩크탱크는 대표적으로 대통령 자문기구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여기에서는 주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는 거는 우리가 잘 못한 것도 있지만 중국이라는 상대방이 있어서 그래. 그래 중국을 규제를 해야 돼. 라는 주장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반면에 미국 반도체 협회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 많은 결정들을 정치인들이라거나 그다음에 정부 쪽에서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산업적인 정보를 가지고 정부에 이제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산업협회는 기본적으로 규제 목소리를 낼 수가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미국이 잘 되려면 미국을 많이 좀 키워야지 보조금도 지급하고 이런 의견들을 이런 형태의 보고서를 통해서 상당히 크게 어필을 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먹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쪽에서 이런 여러 가지 액터들이 새로 많이 나왔고요. 이전에 없던 법안들이 새로 나왔고, 그리고 미국의 이런 액터들을 보면 가장 큰 특징은 1950년대에 나온 법안도 지금도 계속 그대로 오퍼레이션 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미국의 법안들은 추가로 수정이나 폐기 법안이 안 나오면 그 법안을 계속 행정을 하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들어오고 나서 계속 했던 여러 가지 법안들이 2017년부터 그 법안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뭔가 수정이 됐다, 폐기가 됐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면 계속 그게 영향력이 발휘가 되고 있고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보고 있는데 행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좀 속도가 느릴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마음이 급해서 행정명령 형태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을 내는 이런 형태로 지금 아주 잘 짜임새 있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근데 규제, 어찌 보면 우리한테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게 그 미국의 이런 중국에 대한 규제인데 규제는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현상을 당연히 바꾸고 싶다는 그런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건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규제의 특징은 지금 뭐가 잘 안 돌아가니까 이걸 바꾸기 위한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규제는 한 번 시작되면 마침표를 찍기 어렵습니다. 어떤 결론을 봐야 된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요. 미국이 중국을 규제를 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계속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형태가 나오면 중국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마음 놓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기업 입장에서는 저런 불확실성이 가장 위험하거든요. 내가 어떤 타임 스케줄로 투자를 했을 때 언제 공장이 완공되고 제품이 나오는 이런 예상치가 있을 텐데 계속 쉴 새 없이 미국의 규제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기반 자체를 흔들어 놓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중국 쪽에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신규 투자하는 이런 공장들이 현격하게 줄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마 미국이 그 정도 할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상대방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강공으로 규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수출과 뭐 투자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당황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그냥 단순히 미국 혼자서 하다 보니까 힘이 좀 붙여. 그리고 반도체 모든 분야가 미국이 다 잘하는 게 아니니 미국과 마음이 맞는 뭐 트러스트 밸류체인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동맹국이랑 같이 해서 중국을 배립하고 고립을 시켜서 우리 동맹국끼리 반도체 밸류체인을 만들어 보자 라는 그런 움직임도 규제 차원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인도 퍼시픽 이코노미 프레임워크이라는 그 IPEF, 그 다음에 치포라는 이 컨셉이 이런 미국의 대중국 규제라는 전체 그 어떤 엄브렐라에서 나온 규제 하나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미국은 중국을 어떤 식으로 다루었느냐를 보면 지금 현재 한마디로 미국의 중국 규제는 엄청나게 스트롱하다. 의회에서도 초당적으로 하고 있고 행정부에서도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하고 있는데요. 2018년 8월 달 트럼프가 국방수권법이라는 미국의 예산안입니다. 여기에서 각종 수출과 그 투자와 관련된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없던 겁니다. 제도를 만들어서 중국과 거래를 어렵게 하거나 그 다음에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도체에 관련된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것에 대해서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22년 8월 달에는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를 통해서 중국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수출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전자와 그 하이닉스가 중국에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도 지금 1년 유예를 한 상태입니다. 그 1년 유예가 23년 10월 달이 될 텐데요.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미국의 이 칩스 법의 액트의 또 하나의 차원은 중국 쪽 장비 수출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투자를 하면 보조금을 주겠다. 520억 달러 향후 5년 동안 공장을 지을 때 주겠다는 것과 25% 세공제 투자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미국에서 이런 미국의 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서 트럼프한테 컨설팅한 그대로 수출 투자를 제한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고요.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는 어떤 기술별로 해서 지금 현재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중국의 최첨단 기술 영역입니다. 요게 그 기술을 레드라인을 꺼서 저거보다 한 단계 높은 기술과 관련된 생산 장비는 팔지 마라고 한 게 22년 8월 달에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전과 다른 거는 기업 개개인들을 겨냥한 것보다는 중국이라는 국가에 그런 장비를 수출하면 안 돼라고 한 겁니다. 그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이전에는 몇몇 기업을 대상으로 이해랑 거래하지 마, 손절해라는 이야기였다면 지금은 중국이나 시장 자체를 어떤 기술 수준에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못하게 막고 있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 투자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미국의 이런 장비 수출에 걸리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기업 차원에서 본다면 미국은 어떤 형태로 이런 규제를 오퍼레이션 했을까라고 봤을 때 실제 미국이 그 다른 나라를 물론 미국 상무부가 이걸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역할 자체가 그러니까요. 국가를 A, B, C, D, E라는 5개 그룹으로 나누고 있고요. 수출과 관련돼서.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를 지정을 해서 거래를 뭐 하거나 못하게 막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템별로 이런 기술 같은 경우는 수출이 돼야 안 돼 라고 정리를 하고 있고 이런 결과들을 상무부 홈페이지나 그 다음에 연방 간보를 통해서 밝힙니다. 이런 걸 우리가 막았어. 그리고 이걸 수출하면 안 돼. 허가를 맡아야 돼. 이런 형태로. 또 한 차원에서는 그 25% 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강력합니다. 미국이 아닌 다른 제3국의 기업이 어떤 제품을 판매를 할 때 그 제품의 판매 가격에 들어간 미국의 기술이 25%를 넘으면 팔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무슨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만 하나에 만약에 $10인데 그게 미국 기술이 뭐 한 몇 프로 들어갔어. 그러면 현실적으로 수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강력한 25%를 갖고 있고요. 미국 기업에 대해서는 10%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기술이 10%. 전체 어떤 최종 제품의 10% 이상 미국 기술이 들어가면 제3국이 팔면 안 돼. 라는. 그만큼 미국이 그냥 뭐 규제를 했다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한 크게 보면 4개의 차원에서 상당히 규제를 지금 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2019년, 20년 그때 중국의 대표적인 하웨이 이 회사는 설계 쪽을 아주 잘하는 회사이고 SMIC라고 파운드리 회사가 있습니다. 저 회사가 미국의 그런 제재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그 다음에 어떤 장비들이 수급이 어려워서 상당히 계속 비즈니스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웨이는 지금 그 5G 폰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한때는 삼성을 거의 뭐 넘어간다 정도까지의 기술력과 가성비로 나왔는데 5G용 통신칩 판매를 못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MIC라고 그 중국의 대표적인 그 파운드리 업체인데 거기에 필요한 핵심 장비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그 22년 10월에 나온 회사에는 YMTC, 중국의 낸드 회사입니다. 저 회사한테 장비를 또 못 팔게 하면서 그리고 CXMT라는 그 디램 회사 뭐 이런 형태로 중국의 각 분야의 1등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거의 집중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서에서 저는 규제 오퍼레이션을 주도하느냐. 상무부의 산하에 있는 BIS 산업안보입니다. 여기에서 블랙리스트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수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중국 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많았는데
그런 걸 포함해서 지금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는 기업이 300개가 넘습니다. 홈페이지에 다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지금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BIS가 아주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3년에 보시면 지금 인력이 25%가 늘었고요. 예산에서 확정된 겁니다. 미국 예산에서. 그리고 전체 그 BIS 상무부가 아니라 BIS 예산이 50% 늘었습니다. 저 의미는 앞으로 할 일이 많을 테니 일을 제대로 해. 그 규제와 관련돼서 계속 체크를 열심히 해. 라는 의미로 보고 있고요. 저 내용을 보면 앞으로 미국이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뭐 어느 정도 이제 규제 거의 끝난 거 아니야? 이제 그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막 미국이 규제를 세게 하고 그러면 중국이 큰일 나겠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또 학자라거나 또 다른 차원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일리노이대 전자공학과, 미국에서 상당히 유명한 전자공학과 분야 교수이신데요. 이분은 미국이 이렇게 규제를 하려면 이게 규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 하나는 100% 중국 반도체 막을 수 있어? 이분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와 관련돼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회가 있습니다. IEEE라는 국제 그 전기전자공학회입니다. 여기에 그 회원이 된다는 것은 전 세계 반도체 쪽에서 상당히 실력이 있다라고 검증되는 정말 그 엄청난 기구인데요. 이 회원의 절반 이상이 중국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들의 마음만 먹으면 기술을 들고 중국 가서 뭘 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100% 이 블로킹이 안 된다는 의미고요. 또 보면 TSMC 대만 회사이지만 중국과의 정서적인 유대라는 게 있어서 이미 거기서 정말 잘하는 엔지니어 한 10% 정도가 중국으로 이직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 차원에 봤을 때 100% 블로킹이 안 될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는 미국의 아주 우수한 기업들이 중국 시장 때문에 먹고 사는데 중국 시장을 배제를 하면 이 가능해? 이 이야기가 가능한 거야?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MS라는 그 반도체 장비 글로벌 넘버원, 램 리서치라는 글로벌 넘버 3, 요 다 미국 회사인데요. 요 회사들의 그 반도체 분야 중국 매출이 30% 넘습니다. 진짜. 이 말은 미국이 규제를 하면 할수록 너 매출의 30%를 그냥 없는 걸로 생각해 라는 거거든요. 그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미국의 고민이 저런 데 있는 겁니다. 규제를 통해서 계속 중국 압박, 오케이. 근데 100% 압박이 가능할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 지금 이제 글로벌 반도체와 관련된 베스트셀러인데요. 치버라는 그 크리스 밀러 아주 이 소장학자, 경제사학자가 작년에 2022년에 그 나온 이 책인데 여기서 또 다른 접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과 구소련, 러시아 반도체 전쟁을 할 때 그때도 냉전 시기니까 했겠죠, 분명히. 그럴 때 그 미국의 스탠스는 계속 러시아가 카피를 해가니까 카피를 못하게 계속 막는 그런 형태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맞는 건가? 그거 말고 다른 방법도 없을까? 라고 해서 이분이 많은 반도체 전문가들 인터뷰에서 내놓은 결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계속 카피하게 내버려둬. 그래야 러시아가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 안 하고 계속 따라올 거야. 그러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어느 순간 끊어버리면 돼. 이게 훨씬 더 고단수 아니야? 라는 의견들이 지금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규제는 열심히 세게 초당적으로 계속 할 겁니다. 앞으로. 산업안보 예산도 늘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100% 블로킹은 어렵겠다라는. 그리고 이 어떤 미국 사회에서 특히 산업계 쪽에서 피로도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 사회가 어떻게 대처할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미국은 100% 중국을 막고 싶은 걸까? 그거는 아닙니다. 기술을 봤을 때 지금 28나노 이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범용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나노 이상 시장이 전체 한 60%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저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규제를 가지고 태클을 걸고 있지 않습니다. 28나노 이하 요 기술에서만 태클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일단 모든 걸 막을 수 없다는 그런 전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장비 쪽에 이쪽 시장의 장비는 정말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신제품 개발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옛날에 내가 개발해 놓은 걸 중국이 새로 공장 진다니까 그냥 팔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매출이 한 30% 비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시장은 미국이 막고 싶더라도 미국 산업계의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그런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 장비인데요. 장비 글로벌 탑5를 보면 AMAT이라는 미국 회사, ASML이라는 네덜란드 회사, 램 리서치라는 미국 회사, 도쿄 일렉트론 일본 회사, KLA라는 미국 회사. 그 탑5 중에서 보면 3개가 미국 회사입니다. 하나가 네덜란드, 하나가 일본인데요. 그러니까 이 산업계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왜 중국 시장을 버려야 돼? 라는 질문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ASML은 그 EUV라고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10나노 이하 요즘 이야기하는 첨단 공정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평가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 장비를 그 글로벌에서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지금 오케이 미국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있는데 저렇게 하다 보면 중국도 포텐셜이 있어서 중국이 뭘 만들어낼 거야. 만들어내면 이제 우리 앞으로는 그 시장이 없어질 걸. 최근까지도 작년 12월 달 인터뷰에서도 새로 부임한 CEO가 계속 그런 중국이 저렇게 하게 되면 미국이 규제를 하고 많은 동맹국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중국을 옥죄면 결국은 중국이 급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을 독립하는 걸 더 당겨주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의 미국의 고민인데요. 이게 어찌 보면 현재 반도체 월드에서 아주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미국 회사가 각 시장에서 전체 매출이 얼마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미국 반도체 협회의 자료입니다. 우리 사은 이래라고 어찌 보면 객관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자료라고 보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 회사가 중국 시장의 지금 규모가 보면 한 2천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미국 회사가 거의 50%가 그래서 미국 규제가 100% 중국을 블로킹하는 거면 이 시장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시장 포션도 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한 50%면 중국 시장이 한 1,000억 달러 정도 지금 벌고 있는 거고요. 미국 회사가. 아시아 패시픽에서는 1,500억 달러 중에서 한 절반이니까 한 7, 80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시장에서 많이 벌더라도 중국 시장을 놓치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현실적인 그런 고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규제를 하는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미국 자국 내에서 반도체를 또 키우는 그런 영역도 분명히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 22년 8월 달에 통과된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10나노 이하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공장을 지을 때 390억 달러를 연방정부에서 지원해 줄 거야. 이거는 이 법은 연방정부 법이기 때문에 주정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할 때 25% 세공제.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그 텍사스 쪽에 파운드리 공장, 그리고 그 TSMC가 애리조나에 또 공장, 그리고 인텔이 또 애리조나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이런 공장을 이런 보조금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그래서 첨단 팹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 전체 그 반도체와 관련돼서 520억 달러를 향후 5년 동안 지원을 해주겠다 그랬는데 공장을 만드는 데는 390억 달러, 나머지는 R&D 쪽인데요. 미국이 R&D에 대한 생각도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은 그 기초 연구에 상당히 충실한 게 미국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초 연구를 많이 해도 이게 상업화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해서 이번에 제안한 이 새로운 액트에서는 상업화 R&D입니다. 그래서
제가 타이틀을 랩에스 팹으로 했습니다. 랩에스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실제 상용화가 가능한 그런 기술이어야 된다는 그런 전제를 좀 하고 있고요. 저걸 위해서 미국이 새로 뭔가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냥 R&D 하려면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정부 산하에 아주 센 놈들을 만들었고요. 또 여기에 그 대통령 그 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서 야, 앞으로는 우리가 중국 때리는, 뭐 계속 때릴 수 있어. 그리고 지금 하는 대로 하면 돼. 근데 국내에 뭐 육성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뭐 외국 공장이 많이 들어. 근데 미국의 실질적인 경쟁력은 뭐야? 우리는 연구개발이잖아. 라고 해서 과학기술자문위원회, 그리고 그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이제는 R&D에 승부를 걸어야 돼. 라고 상당히 세게 조언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올해부터 그 스템이라 그러는데요.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뭐 이런 분야, 그 엔지니어 분야에 외국인 유학자 비자를 상당히 늘리고 있습니다. 너무 부족해서. 어찌 보면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이 그 중국계 이런 엔지니어 쪽에 유학 커트를 상당히 줄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또 미국이 새로운 법을 통해서 육성하려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보면 한국의 공대에 다니는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좀 고려를 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으로 늘렸습니다. 비자를. 그 미국에서 이런 걸 자기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막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라고 뭐 이야기를 쭉 했어요. 했는데 하나씩 따져보니까 그것 때문에, 새로운 법안 때문에 미국에 새로 지어지는 공장이 15개입니다. 요 보라색인데요. 주로 이렇게 쭉 해안가나 이런 쪽에 있습니다. 근데 미국도 팹이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반도체 오래된 나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한다는 메모리에 디램이나 낸드도 미국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들은 미국 공장은 워낙 인건비가 많이 드니 안 되겠다 해서 동남아 쪽,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후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 공장은 처음에 어떤 새로운 소재와 장비를 해가지고 라인을 증설하고 나서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아예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어떤 회사들은 그걸 뜯어내고 짓기는 하는데 이미 미국에 존재하고 있는 공장들 대다수는 오래돼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공장들이 많고요. 이 중에서 10나노 이하 최첨단 공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 애리조나에 있는 그 TSMC 공장, 그 다음에 이 텍사스에 있는 삼성 공장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10나노 이하는 두 공장밖에 못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생각보다는 뭐 어떤 사람들은 요 결과를 보면서 생각보다는 별로 안 되는데 저 정도 지원하면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미국이 저게 가능해? 단시간 내에 저렇게 많은 공장이 지어져?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좀 약간 양분되고 있습니다. 이 상업화 R&D에 대한 그 미국의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요. ASML의 EUV라는 장비 출발점은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용하기 너무 어려운 겁니다. 기술적인 난이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포기를 하고 그 ASML의 그 광원회사를, 사이머라는 광원회사를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그걸 미국이 못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기술이 있는데 이거 테스트 해볼 공장이 미국에 없었어요. 10나노 이하 공장이 없으니까. 근데 TSMC나 삼성이 이제 10나노 이하 들어가니까 뭐 새로운 뭔가 첨단 뭔가를 할 때는 테스트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전 같은 경우는 미국식 어떤 자본주의를 이야기할 때 특정 산업을 대놓고 저렇게 지원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뭐 다른 지원을 못 받는 또 분야에서는 상당히 많이 어필을 할 거고. 그리고 먼저 정부는 약간 자유방임과 비슷하게 정부는 기업들이 도와주는 거지 뭔가 끌고 나가는 이런 데는 미국이 그렇게 원하는 그런 방향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반도체라는 게 정부에서 확실하게 어떤 컨트롤 타워를 대면서 끌고 나가는 이런 모습이 이전에는 찾아보기 힘든 상당히 미국이 역량도 있지만 의지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전과 비즈니스 환경이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그 EUV라는 거는 뭐냐면 최종 제품은 네덜란드의 ASML에서 이거는 우리 브랜드로 파는 거야 라고 하지만
수많은 과정들을 거칩니다. 뭐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자이스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렌즈 글로벌에서 넘버원. 독일의 자이스라는 회사가 요 미러 그거를 만듭니다. 광원이라는 게 정말 컨트롤이 안 되면 이거는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건데 특수 미러입니다. 그 기술은 독일이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전에 파나 뭐 이런 걸 해보면 뭐 음각, 양각 있으면 찍어내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도체도 뭔가 그 특수 세제 같은 걸 묻혀서 특정 부분은 양각으로 남겨두고 특정 부분은 음각을 해야 되는 그걸 우리는 포토 마스크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들어가는 마스크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쏠 때 내가 어떤 마스크를 통해서 하면 이 마스크 모양대로 요 회로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런 걸 일본 회사가 이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강강제 이런 뭐 판화할 때 이런 그 액체 같은 경우는 포토 리지스트라는 걸 쓰는데요. 저것도 일본이 잘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최종 EUV라는 제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글로벌이 다 자기 잘하는 걸 묶어서 한 500개 정도 회사가 같이 움직여야만 저는 최종 제품이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만 계속 그 미국은 기술 리더십을 갖고 가고 싶으니까 이런 제조 쪽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넥스트 기술, 뭐 지금 뭐 이미 이제 거론되는 게 있기는 한데요. 그 소재 쪽에 뭐 새로 나노 튜브라는 그런 걸 미국 MIT 이런 데서 만들고 있는데, 결국 반도체는 이 초경량화, 초소형화가 되다 보니까 부러지기가 쉬운 또 단점들이 있습니다. 소재 자체가. 그래서 이걸 안 부러지고 견고하게 만드는 기술이 나노 튜브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잘 헤어지기도 하고 지금 헤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지금 상용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사이언스 법이 통과되면서 상당히 좀 약간 박차를 가할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상대방은 중국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반도체와 관련돼서 규제는 어찌 보면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중국에 대한 결과를 이어지고 있는데, 뭐라 그럴까요? 어차피 반도체 쪽에서 미국이 많은 기술들을 갖고 있고 기술 우위라는 건 너무나 명확합니다. 중국은 시장이 크다는 또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웨이 같은 회사를 만약에 겨냥을 해서 규제를 많이 한다. 그러면 뭐 화웨이 없어도 돼. 근데 그 위에 일하던 기술자들은 다 중국 재산이야.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회사를 화웨이 산하의 하이실리콘이라는 팹리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거의 유명무실화 되니까 거기 일했던 사람들이 거의 유사한 중국의 다른 기업으로 옮겨가거나 아니면 스타트업을 하면서 그 인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래서 약간의 어쩌면 인해 전술 비슷한 그런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 EUV 같은 거 이런 거 최첨단을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 뭐 최첨단 아닌 걸 계속 우리가 하면 기술을 좀 쌓아서 어느 순간 최첨단 할 거야. 약간 시간 벌기. 이런 접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무기는 결국 시장입니다. 전 세계 어떤 반도체 생산에서 중국이 한 17%, 18% 정도를 차지합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시장을 터치를 안 한다는 것은 17%, 18% 되는 시장을 잃어버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파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미국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중국이 움직이는지에 대한 차원이고, 또 하나 차원에서는 그러면 실제로 그 어떤 자국 반도체를 어떻게 육성을 이제 하려고 하느냐, 결국은 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펀드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1기 펀드와 2기 펀드를 통해서 그냥 될성 싶은 아주 진짜 그런 회사들을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줘서 우리가 이미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뭐 칭화윤이라거나 뭐 SMIC라거나 이런 기업들은 다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했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끝나는 시점에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도 생길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이상 형태로 활용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거 말고 이제는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게, 이 반도체 쓰임새가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동수서산이라고 22년 3월 달에 저는 정책을 냈는데요. 중국에 한 8개 정도 데이터 센터를 크게 만들어서 그 애들이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거기 필요한 반도체를 중국에서 걸 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업이 뭔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서로 이런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아무리 때리더라도
중국이 반도체를 그만둘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21년에 새로운 공장을 짓겠다는 게 28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은 15개가 재건되어지고 있는데, 물론 이게 다 되지 않더라도 그만큼 의지는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저런 결과 어떤 빈틈 같은 게 없을까라고 봤을 때 자세히 보시면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파운드리 회사는 SMIC인데요. 이 회사는 가장 첨단 기술 14나노미터입니다. 근데 실제로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거는 100나노미터. 냉장고 문을 열 때 불 들어오고 하는 그런 반도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가 2020년, 2021년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저걸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미국이 규제를 하면서 반도체 실제 규제는 반도체 만드는 데 필요한 쪽의 규제입니다. 반도체 설계도 못하게 화웨이 같은 경우에 생산에 필요한 장비도 뭐 주지 마 이런 형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중국 기업들이 SMIC의 기술력이 높지 않더라도 이 제품을 구매를 해주는 거예요. 다른 데서 구매의 길이 막히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매출이 이렇게 는다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되거든요. 환율 효과 이런 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만큼 어떤 정부 차원의 지원 쪽이라기보다는 중국 내에 있는 미국 기업들도 여기서 자동차용 반도체를 삽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반도체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회사의 수요가 몰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그 반도체 장비 1위 업체 AMAT, 2위 업체 ASML에 상상이 안 되는 매출 증가, 영업이익 증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판매가 된다 그러더라도 뭐 한 10% 정도면 엄청나게 늘었다라고 보는데요. 이거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닐 텐데, 저기에 대한 설명을 제 나름대로 해보면 계속 미국이 규제를 확대할 거라는 생각들 때문에 선구매를 한 겁니다. 지금 당장 필요로 하지 않는데 앞으로 막을 테니 내가 앞으로 2, 3년에 필요한 걸 미리 왕창 사놓는 겁니다. 이 그림은 그렇게 해석해야만 이해가 되는 그림입니다. 그만큼 이런 미국의 대표적인 글로벌의 장비 회사들도 중국이라는 시장을 놓치기 어렵다는 이유가 저런 데에 있습니다. 저러다 보니까 중국 매출 비중이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30% 넘고 그런 그림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중국의 기업이 또 조금씩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라는 건 완벽할 수가 없고, 또 새로운 규제가 나오기 전에는 또 약간의 빈틈들이 있는 거니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핸드폰에서 쓰고 있는 거는 두 개의 OS가 있습니다. 아이폰에 있는 iOS 시스템이 있고 안드로이드 쪽이 있는데요. 그것도 막아버렸습니다. 미국이 중국 규제를 할 때. 그러다 보니까 화웨이에서 HMOS라는 새로운 OS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중국말로 홍멍이라고 그러고 영어로 하면 하모니라는 뜻입니다. 이 만들었는데요. 이걸 19년 8월 버전 1이 나와서 21년부터 스마트폰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웨이는 5G용 칩을 공급도 못 받고 이것도 못 쓰니까 일종의 대체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뭐 물론 이게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을 텐데 글로벌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중국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얼마 정도 뭐 파괴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화웨이가 5G를 지금 못 만든다 그러는데 약간의 또 이 편법을 썼습니다. 뭐냐면 포켓S라는 이 폴드폰이 나왔는데요. 작년에. 이거는 5G 폰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5G 폰에 쓰이는 퀄컴 칩을 들어갔어요. 근데 그 미국에서는 5G 칩을 못 팔게 이미 규제에 걸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는 4G 폰에 5G 폰을 넣었어요. 넣고 편법으로 케이스에 안테나, 5G 안테나를 심어서 5G와 유사한 기능을 내게.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고 현재 제품 출시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되면 5G의 만큼 그렇게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그래도 4G보다는 빠른 그런 형태가 지금 실제 구동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퀄컴 같은 반도체 이런 설계사들의 고민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팔고 싶은데 못 팔게 하니까 미국이 끊어 레드라인이 있거든요. 그걸 피해가자 해서 제품을 다운그레이드를 해버립니다. 이거는 최신 칩이니까 최신 칩보다 한 단계 낮은 칩을 중국에 공급하는 거죠. 그거는 미국이 허용하고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퀄컴도 전체 매출에서
퀄컴은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AP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보다는 퀄컴이 중국 시장을 놓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연결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보이고 있고,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희한한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중국이 이런 반도체를 만들려면 장비 쪽이 뭔가 아킬레스건 같았는데 14나노 이하가 첨단으로 지금 보는데요. 비었는 곳이 몇 개 없습니다. 이 말은 해외 기술을 의존하지 않고도 중국이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100% 다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느 순간에 빈부분이 채워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차원의 그 22년 10월 달에 중국의 시진핑 상기 정부가 출범했는데요. 지금 비즈니스 차원에서 봤을 때 국가안보와 과학기술에 올인하겠다는 의미로 또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많은 중국의 7인 중앙상무위원회가 있고 정치국에 20명이 있고 정치국 중앙위원회 한 200명 정도가 있는데요. 200명 정도까지 전체 어떤 백그라운드 이런 분석들을 해보면 군인 출신과 과학기술 이런 사이언스 쪽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항상 중국이 이런 과학기술 쪽에 상당히 세게 나올 때는 중국의 테크노크라트들이 많이 무대 전면에 나설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진핑 상기 정부를 보면 상당히 테크노크라트들이 전면에 나서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고, 그런 게 실제로는 미국이 생각하는 고민하는 포인트와 직결이 되는데요. 이런 R&D에 대한 어떤 전체 지출 차원에서 최근 뭐 한 18년 동안의 평균치지만 금액 자체는 미국이 높습니다. 4,600억 달러잖아요. 중국은 4,300억 달러 정도. 근데 이 증가율을 보면 미국은 52%, 중국은 뭐 1,067% 이 정도. 그만큼 저런 퍼센티지 어떤 증가율 변화를 보고 미국이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미국은 R&D 쪽을 하고 싶은데 하고 싶다는 의지를 이런 식을 통해서 이제 밝히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퍼센터지는 뭐 중국이 계속 뭐 세 자리, 네 자리 숫자로 계속 나오고 정부에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은 자체 내에서 R&D를 늘리는 쪽도 있겠지만 뭐 인도라거나 다른 나라 얼라인을 해서 R&D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이 그 어떤 인도 쪽의 R&D랑 서로 결합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중국의 저승사자로 BIS라는 산업안보국이 있다면 중국에는 중시장관리감독 총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SAMR이라는데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형 M&A나 빅딜 같은 게 있을 때 최종 기업 결합 심사를 결정하는 기관인데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이걸 통과를 못해서 최종 성사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 저희들 뭐 다른 영역이지만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도 당연히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이 갖고 있는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퀄컴과 NXP 같은 경우는 하다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딜이 무산돼 버렸고요. 작년 말에 그 하이닉스의 그 인텔 낸드 인수는 여기서 오케이를 해서 성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큰 딜들이 계약 단계는 오케이가 되더라도 마지막 중국의 요 관문을 넘지 못하면 최종 딜이 성사되기 어려운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구의 힘이 점차 좀 세지고 있다. 그래서 요 기구의 어떤 움직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이제 약간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이 기술이라고 그랬을 때 이제 어떤 기술 자체보다는 의미 쪽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현재 반도체와 관련돼서 벌어지고 있는 그 어떤 경쟁 포인트는 세 군데입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소재와 관련된 지금 실리콘으로 만드는데요. 저걸 다른 걸로 좀 만들어 보자. 왜냐하면 실리콘이 어떤 전기 전달이라거나 뭐 어떤 부러짐 이런 것들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 이런 EUV를 통해서 이런 첨단 경쟁, 나노 경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쪽 영역, 그리고 이 제조 이후의 후공정 쪽, 요 세 개 영역에서 크게 지금 반도체 기업들끼리는 경쟁이 붙어 있습니다. 웨이퍼는 지금 현재, 웨이퍼는 뭐 언론에서 많이 동그란 형태 보셨을 텐데 가장 지금 현재 가장 첨단한
첨단이 12인치 300mm짜리입니다. 그랬을 때 그거 이제 국가별 이제 보유를 보면 역시 대만이 가장 많습니다. 대만이 그 TSMC의 파운드리 공장이 많다 보니까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중국은 신규로 만드는 공장들은 다 저렇게 한다 보시면 됩니다. 미국과 한국은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재 기존의 실리콘이 갖고 있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소재에 다른 걸 섞어서 나오는 이런 형태. 그래서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 실리콘 카바이드, 뭐 탄화규소, 그 다음에 갈륨 나이트라이드, 뭐 이런 것들이 요즘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용 반도체니, 그다음 전력 반도체니 그랬을 때 항상 이 단어는 같이 겹쳐서 나옵니다. 그게 기존 실리콘에 섞어서 훨씬 더 화학 반응을 높이는 그런 거고요. 최근에 그 미국의 MIT나 이런 걸 통해서 나노 튜브를 통해서 부러짐이 적고 휘어질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소재가 새로 지금 개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세 공정은 지금 가장 많이 알려지는 분야인데 그 중에서 핵심인 EUV를 지금 확보를 보면 결국 10나노 이하는 삼성과 TSMC 밖에 안 되니까 지금 추정치기는 하지만 지금 이 정도 거의 전체 그 EUV는 작년 기준으로 한 41대 정도만 생산합니다. 지금 그 ASML에서. 그 중에 뭐 2개 회사가 거의 다 지금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게 왜 중요하냐. 이 반도체 전체 생산 공정에서는 공정 단계가 적으면 적을수록 분량이 적게 나오는 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보다 EUV를 하면 생산 공정이 5분의 1 정도 줄어듭니다. 물론 기계값은 훨씬 비쌉니다. 한 2천억이 넘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런 공정을 줄여서 훨씬 더 불량품을 줄인다면 훨씬 좋겠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EUV를 서로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데 만드는 회사는 ASML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생산도 그렇게 많이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삼성은 27년에 1.4나노까지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TSMC는 지금 현재까지는 2025년에 2나노까지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 미세 공정 경쟁은 기존의 삼성과 TSMC의 이강 구도에 인텔이 지금 새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형태인데, 인텔은 과거에 이 10나노 앞에서 막혀가지고 파운드리 사업을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미국의 이런 새로운 반도체 투자붐이 일면서 새로 하겠다 그러는데, 현재까지 뭐 인텔은 명확하게 우리 언제까지 뭘 하겠다를 밝히지 않았지만 포텐셜은 있는데 아직까지 확인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5위까지 인텔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막 새로 파운드리 시작을 했고 TSMC, 삼성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SMIC라는 중국 회사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기존에는 뭐 한 1%, 2%를 하다가 지금 5%까지 올라왔으니까요. 그래서 미세 경쟁은 결국 EUV를 활용한 그런 나노 기술일 텐데 삼성과 TSMC 이강구도이고 인텔이 뭔가 좀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기술 경쟁에서 세 번째 후공정인데요. 후공정 자세히 보시면 더하기를 해보면 중국과 대만을 합치면 거의 후공정의 전부를 차지할 겁니다. 그만큼 이런 코스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과 대만이 후공정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의 이런 암코라는 건 인텔의 후공정을 위해서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 어떤 패키징은 우리가 그 PC를 이렇게 뒤에 뜯어보면 슬롯이라고 해서 PCB라고 인수 회로 기판이 있고 거기에 여기에 무슨 칩을 꽂고 여러 가지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내가 A 회사에 무슨 반도체를 사서 꽂고 B 회사에 뭘 사서 꼽는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다 넣어서 나한테 갖다 줘. 그게 칩넷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원래 반도체라는 거는 계속 뭔가 돌아갈 때 열이 나고 그다음에 서로 충돌이 안 나는 게 중요할 텐데 이 한 회사가 뭔가 이 전체 이걸 만들 수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기능을 높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전기도 적게 들고요. 결국 그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칩넷이라고 이 후공정 쪽에서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저쪽에 관심이 많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그냥 뭐 반도체 그랬는데 이게 어디에 좀 많이 쓰일까? 그래서 회사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반도체에서 ASM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장비에서 훌륭한 회사니까 이 회사는 어디에 많이 쓰일 거라고 보고 있지? 이게 정답이 아닐까라고 해서 이 회사의 사업 보고서를 찾아보니까요. 지금 현재 규모는 스마트폰과 우리 PC가 절대적으로 시장이 큽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증가율이라는 플로우 차원에서 봤을 때 향후 5년, 2025년까지를 보면 성장률은 자동차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용 데이터, 우리가 이야기하는 요즘 스마트 팩토리 이런 컨셉입니다. 공장에 막 반도체 칩을 꽂아서 생산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쪽이 앞으로 반도체 쪽에서 상당히 많이 유망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약간 첨언을 드리면 자동차 쪽은 결국은 전기 자동차와 자율주행차 쪽에 어마무시한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가 나왔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산업용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어떤 공장 자동화가 되면서 훨씬 더 사람보다는 자동화를 통해서 뭐 생산을 하는 그런 큰 그림과 연결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특히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고는 메타버스랑 연결이 됩니다. 메타버스의 특징은 우리도 왜 그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할 때 갑자기 뭐 오작동 해가지고 당황하고 뭐 그런 적이 있을 텐데 정보가 끊임없이 안정적으로 연결되려면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어떤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을 구현하려면 시스템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도 메모리와 시스템이 3대7 비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데이터 센터의 어떤 역할이 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메타버스나 이런 새로운 컨셉들이 나오면 데이터 트래픽은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고 그러면 그걸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는 상당히 많이 들었을 수밖에 없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ASML도 그 시장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 뭐 반도체 공장을 많이 짓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조금 더 산업별로 쪼개보면 자동차를 많이 만드는 그리고 잘 만드는 국가 위주로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일본, 독일, 미국.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반도체 뭐 수요라거나 어디를 봐야만 정확하게 볼 수 있을까? 자동차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잘하고 못하고 뭐 설명을 좀 드렸는데 다시 이게 처음으로 들어와서 그럼 한국은 지금 현재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돼? 아니면 뭘 좀 더 해야 돼? 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DRAM 잘합니다. 한국이. 지금 60% 넘는 점유율.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라는 그 세계 업체가 과점 체제로 한 90% 정도 시장을 아주 안정적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낸더 시장은 좀 더 많은 업체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삼성전자, 그리고 인텔의 낸더를 인수한 하이닉스,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 뭐 이런 회사들이 쭉, 그리고 일본의 기억자도 빼놓을 수 없네요. 이런 회사들이 디램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형태로 플레이어들 숫자가 좀 많고요. 그런데다가 최근에 그 중국의 YMTC라는 양자 메모리라는 회사가 낸더 쪽에서 존재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낸더 쪽이 또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또 경쟁자가 새로 늘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구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쪽에 여전히 강하지만 메모리는 결국은 전체 반도체 30%밖에 안 돼. 그러면 이쪽으로 어떻게 좀 늘릴까? 시스템 쪽에.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근데 그런 아이디어들은 뭐 K 반도체 이런 뭐 어떤 밸류체인 이런 컨셉들이 나오면서 이미 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 AI와 결합된 팹리스 설계 쪽은 상당히 한국에 좀 경쟁력이 있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그 미국의 뭐 인텔이라거나 뭐 퀄컴, 애플에서 일했던 많은 한국 분들이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이런 스타트업으로 주로 팹리스 쪽을 많이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게 시장에서 지금 많이 호응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서 우리가 좀 거의 비어 있다시피 한 팹리스 설계 쪽도 뭔가 AI와 결합이 되면 좀 잠재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밸류체인에 봤을 때 저희들은 팹리스와 소재 장비가 거의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팹리스라도 그 이런 메모리 회사, 큰 두 개의 회사의 메모리 회사의 그 IDM이라고 그러는데요. 설계와 생산을 같이 하는 그 IDM 위주다 보니까 독자적인 이런 팹리스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소재 장비가 잘 안 되는데요. 특히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소재 장비 쪽은 반도체 공장이 늘면 늘수록 그게 들어간 소재 장비도 같이 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독점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뭐냐면 A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소재를 한번 써봤네. 그래서 공장이 잘 돌아가. 그러면 B 회사에서도 나도 그거 쓸게 라고 해서 한 회사에서 뭔가 채택이 되면 다 그걸 쓰게 됩니다. 그 말은 다른 식으로 하면 다른 회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상당히 좁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막 밸류체인도 그러고 뭐 각 국가들이 뭐 보조금 정책을 통해서 한참 경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항상 위험들도 있지만 기회라는 공간도 분명히 존재를 할 거라고 보고, 실제로 그쪽이 그러니까 한국이 잘하는 걸 좀 더 잘하는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부족한 걸 어떤 식으로 좀 채워가야 될까라고 했을 때 좀 보완을 하고 채워가는 영역은 우리가 포텐셜이 있는데 잘 안 해왔던 영역도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분야가 팹리스와 소재 장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